반갑습니다. 예. 뭐 합격자 소식 들으셨어요? 합격 많이 했어요. 이제는 시험이 쉬워졌나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했나. 예. 아무튼 합격자가 또 많으면 또 고민도 일부 있지만은 또 제도가 바꿔야 할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평소 2인 조사하던 것을 그냥 고추 같은 경우도 1인 조사 시켰던 거 다시 이제 원위치해야 되고, 가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들이 평가사들이 있지만 또 지역의 평가인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팔은 안 오고 없잖아요. 그냥 보험금이 사실은 지금 오차율이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는 거의 그 시기 말하면 오차율이 뭐 금년에도 그렇죠. 작년에도 검증된 결과가 높아요. 그렇다면 지역 평가인들이 하면은 지역 사람들은 아니까 더 좀 후하게 주려고 하잖아요. 평가를. 약간은 그러니까 이 평가사라는 것이 주관적인 것이 많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검증을 하면은 오차율이 크면 이제 책임도 져야죠. 당부가 뭐 업무 정지가 된다든지 이제 그런 현상. 그럼 만약에 뭐 계약자하고 결탁이 돼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이제 자격 취소가 된다든지 이제 그러죠. 이제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잘못해도 다 봐줬어요. 용서해주고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는 금년까지도 이제 딱 어느 정도는 현실에 맞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제 고민이에요. 이제 이 협회하고 해서 어떻게 해서 새로 합격한 사람들을 일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 이제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너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역평가인 제도라든지 또 그냥 하루에 그냥 뭐 15건 조사하면은 풀 수당을 받는데도 불가피하게 뭐 20건도 할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논아서 우리 역할이 주어지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 어떠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합격했으면 일거리 분명히 좀 줄어들겠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서 저희들 쉬고 싶어서 못 쉬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반정의들이 공익적이야. 이 농협재해보험은 국가적 정책 보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 시기를 보험회사 안 받고 농협 소음보에서만 취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돈이 혹시 보험금 지급이 부족하면 정부에서 다 대줘야 되고 국가에서.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에 쉴 수가 없어요. 인력이 없으니까. 많이 뭐 그냥 불가피하게 매일 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바같이 제가 조수익으로 한 4,000원, 700 정도 벌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너무 그렇게 여기는 일시적으로 일이 많이 몰리니까 그러죠. 많이. 이제 아마 제도적으로 지금 개선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당초에 농식품부에서는 2,000명 확보를 계획했어요. 2,000명이면 지역평가인, 그다음에 손해사정법인 했는데 이렇게 앞으로 지금 저는 당초 2,000명이 확보되면은 경련제라든지 혈자리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다면은 어떤 방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2학년 이제 시작하신 것 공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 저는 어쨌든 자격증 시대고 또 능력이 있으면 평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능력이 부족하고 너무 안일하게 평가를 한다 또는 업무 정지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낙심 말고 2학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234페이지 토양 통기입니다. 토양 통기. 네. 토양 공기죠, 공기. 토양에 있는 공기를 말이죠. 일반적으로 이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약 21% 돼요. 그다음에 산소가, 그다음에 이산화탄소가 0.03%가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질소가스 형태로 있는데 약 한 78% 되는 거죠. 이게 대기 중에 이런데 토양의 공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 이제 이 이야기죠. 자, 토양 공기는 대기 공기에 비하여 산소의 농도가 낮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다. 토양 중에 공기가 적거나 또는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많아지면 작물 뿌리의 기능을 제하여 생장이 불량한다. 자, 유기물이 분해되고 뿌리나 미생물 호흡으로 인해서 산소는 소비되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대기의 이 공기 교환이, 가스 교환이 더디기 때문에
땅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는 자유로 이 공기가 소통할 수 있는데 땅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떨어지고 산소 농도는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고 보시면 일반적으로 자, 이 농도죠. 깊이. 자, 땅 깊이 들어갈수록 이 쉽게 말하면 자, 여기 땅은 깊이잖아요. 얕은 데는 산소 농도가 깊으면 산소가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이 이산화탄소는 깊이 들어갈수록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뿌리 호흡도 되고 토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가스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토양 중에는 적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양에는 일반적으로 이 토양 중에 산소 농도는 지표 가까이는 대기하고 비슷하지 21%예요. 그러니까 10에서 21% 정도 돼요. 그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것도 토양 중이죠. 0.1에서 한 10% 농도를 차지하고 깊이 들어갈수록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렇게 깊이 들어갈수록 농도는 높아지고 그리고 산소는 깊이 들어갈수록 농도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깊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산소는 대기에서 토양으로 이동하며 이산화탄소는 토양에서 대기 중으로 이동합니다. 자, 토양의 용기량, 공기의 양을 말하는 거죠. 토양 속에서 공기로 차 있는 공급량을 토양의 용기량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양의 공급, 입단 형성에 대한 토양 공급이죠. 이제 이런 형식으로 뭐 떼알 구조도 있고 호달 구조도 있고 있습니다. 이건 1차적으로 떼알 구조, 입단 구조라고 이제 토양을 잘 만들었다 생각하고 이 소공급이에요. 소공급. 여기는 모간 공급이라고 합니다. 모간 공급. 그 다음에 소공과 소공 사이의 큰 공급을 우리는 대공급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는 비모간 공급이라고 합니다. 비모간 공급. 일반적으로 이 비가 안 왔다든지 우리가 일부러 물을 대지 않았을 때는 이 대공급은 이 토양에 공기가 차 있다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토양 공기 용적은 전 공국 용적에서 자, 전 공국이라는 것은 소공국과 대공국에서 두 개를 합친 걸 전 공국이라고 볼 수 있죠. 사이사이 빈틈을 말하는 거예요. 전 공국 용적에서 이 토양 수분 용적을 뺀 나머지를 만다. 그래서 토양의 용기량은 용적에서 수분 용적 수분이 차지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토양은 이렇게 떼알구 정식으로 돼 있어요. 토양은. 근데 소공구와 대공구로 돼 있는데 이 소공구는 모관공기라 했잖아요. 모관역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 옛날에 등잔불 같은 경우도 이 관이 작을수록 빨아들이는 힘이 커요. 모관역에서 지하에 있는 수분을 응집하고 있는 거예요. 모관. 그 다음에 이 대공국은 응집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전공국이라는 것은 여기서 소공국 플러스 대공국이죠. 소공국과 대공국이 있는데 여기에서 수분 용적, 이 모관공국이 대부분이 여기는 이제 수분도 있고 공기도 차 있겠지만 수분이 대부분이라 본다. 판단했을 때 이 소공국을 그러니까 여기서 소공국을 빼주면은 남아 있는 것은 대공국이잖아요. 그래 여기에 공기가 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비가 오면은 물이 딱 찼다가 쭉 빠지고 거기에 공기가 되고 이런 거죠. 자, 최소 용기량. 토양 수분 함량이 최대 용수량에 닿았을 때를 말한다. 자, 토양 수분 함량이 최소 용기량과 그러니까 우리가 토양에 있어서 고산과 액상과 기상을 배웠잖아요. 그러나 기상과 액상의 변화는 기상 상태라든지 토양층에 따라서 변한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은 자, 수분 함량과 관계되는 거예요. 자, 비가 왔다. 비가 오면은 소금과 대공국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때는 공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 물이 빠진다. 그 자리에 공기가 차 있는 거죠. 이게 수분의 관계와 아다가다 한다는 얘기죠. 수분, 액상. 여기서 말하면 토양 수분 최대 용수량. 최대 용수량이라는 것은 토양에 수분이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러면
대공국에도 차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용기량이 공기가 최소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죠. 최소 용기량. 그다음에 최대 용기량. 풍건 상태에서 용기량을 말한다. PF6을 정도를 말하는데 결론은 이 풍건 상태라는 것은 완전히 흙이 말라 있어갖고 흡수만 물이 있는 정도. 그러니까 거의 물이 없는 상태. 이 쉽게 말하면 소공국에도 물이 좀 없는 상태. 이때는 최대 용기량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최대 용기량. 최소 용기량은 소공국과 대공국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최소 용기량은 이 소공국까지 어느 정도 이 가뭄이 들어서 물이 말라서 소공국과 풍건 상태, 쉽게 말하면 바람에 부는 흙이 날릴 정도. 그럴 때는 공기가 다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소공국 자체도 작은 공국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적 용기량, 이제 책에 이제 최적 용기량이죠. 대체로 이 작물은 10에서 25%가 최적 용기다. 그러니까 작물별로 틀 수 있죠. 예를 들어 벼, 내습성이 강한 거, 연 이런 것은 수분이 많을 때 잘 자라는 것이고 25% 이런 것은 수분이 가능 없을 때 뭐 양배추라든지 뭐 강낭콩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에서 25%가 최적 용기량이다. 자, 벼, 양파는 10%다. 벼, 양파는 10%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액상과 기상을 25% 봤을 때 10%만 기단 이야기는 이때는 수분이 공기보다 쉽게 말하면 수분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말로 하면은 요거는 액상, 기상. 액상이 많은 그러니까 벼는 노는 물이 많잖아요. 거기에서도 잘 자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공기가 적어도. 그다음 길이 수수는 15%. 자, 보리, 밀, 수모이는 20%입니다. 그래서 보리, 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논에 재배할 때는 물이 빠짐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자주 이제 나온다면은 이렇게 휴립 재배를 해요. 휴립 재배. 이랑에 물이 잘 빠지고 그래서 공기가 사이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양배추, 강낭콩은 24%를 잡니다. 근데 양배추 같은 경우는 제주도 같은 데는 물이 잘 빠져요. 그래서 제주도의 양배추가 최초에는 굉장히 주산지로 봤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산소 부족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 자, 산소 부족으로 인하여 뿌리의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 산소가 없으면은 뿌리 호흡이 안 돼요. 뿌리 호흡이 안 되면은 양분과 수분 흡수가 안 된다. 호흡을 통해서 양분과 수분을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다. 부족하면은 뿌리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양분과 수분 흡수가 안 된다. 그러면 작물 생육이 저해된다. 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뿌리 호흡이 불량해지므로 양분과 수분 흡수가 저하되어 식물 생육이 불량해진다. 정상적 생육을 위해서는 손실된 산소의 재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산소 확산율 그냥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토양 통기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다. 그냥 그렇게만 개념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여기서 말씀드렸지 이렇게 소공국은 수분이 많이 찼다. 그리고 대공국은 일반적으로 대공국은 공기가 비가 안 온 이상 대부분이 공기다 차있다 이러고 보면 돼요. 그래서 토양은 이렇게 입당 구조가 잘 됨으로써 적정한 수분을 간직하고 있고 적정한 공기가 공급됨으로써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토양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듣는 거죠. 그리고 설령 토양의 전 공급량이 예를 들어서 소공국과 대공국 전 공급량이 증대하더라도 그러니까 소공국에도 공국이 있는 거예요. 사이가 있더라도 대공국에 쉽게 말하면 대공국의 양이 적으면은 토양의 용기량이 부족해요. 쉽게 말하면 큰 그 구멍과 작은 구멍이 여러 개 있을 때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죠. 토양 통기가요. 그래서 용기량은 여기서 말하는 용기량은 자 이게 용기량이잖아요. 그러죠? 토양의 용기량은 대공국의 양과 비슷하다 이러고 보시면 돼요. 이 소공국은 거의 항상 안전 가물어 있어가지고 수분이 없는 걸 제하고는 소공국은 항상 모세관적에서 수분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양의 용기량은 대공국과 양과 비슷하다. 똑같다는 소리는 못하죠. 비슷하다 이렇게 맞아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하다. 늙을로 짜요. 그 뒤후 그게 땅이 늙고 그 다음에 이제 뒤처진 것이죠. 우리가 이걸 말하는 거죠. 노후하다의 진행 과정 및 문제점.
다함수 상태, 물이 담겨진 상태를 다함수 상태라고 해요. 다함수 상태의 논토에서는 산소가 부족해진다. 자, 당연히 물이 담겨져 있으면은 소공기에는 당연히 물이 차 있고 대공기도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이 산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다함수 상태에서. 그래서 철분이나 망간 등은 산소 부족으로 한온 작용. 산소가 없으면은 이 산소가 부족하면 한온 작용이 일어나서 한온 작용이라는 것은 산소가 없고 수소가 발생된다는 거죠. 수소가 얻어짐으로 일어나서 물에 녹기 쉬운 상태로 변하여 유출되거나 토양의 작토층 아래의 심토로 내려간다. 그렇게 되면 작토층이라는 것은 자주 나옵니다. 작토층 이야기는 작물의 뿌리가 쉽게 말하면 자랄 수 있는 금꽃 여기를 작토층이라고 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작물의 뿌리가 자라는 층 이걸 작토층. 작토층 중 한온층의 한온작용으로 항화수소가 발생한다. 항화수소는 벼뿌리 근처에 철분이 부족할 때 벼뿌리를 상하게 하고 흑색으로 변색시켜 가시무늬병의 만연, 발생이 많이 된다는 병이 만연으로 벼 수확을 감소시키는 추락 현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노후화답은 쉽게 말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이 계속 다함수 상태에 있고 그럼으로써 이 철분이나 망간 등이 이 산소가 부족해서 한온 상태로 인해서 함께 이 쉽게 말하면 작토층 아래로 용탈이라고 해요. 유출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르 하강 운동을 따라서 아래층으로 이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에는 없고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도 작토층이라 봐야 되죠. 여기까지도 작토층, 여기 농가리 해갖고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작토층이 있는데 그 이하는 여기는 심토가 되잖아요. 그래서 철분이나 망간 등이 작물이 생육하는 데 필요한 망간들이 이쪽으로 이제 이 우리가 쟁기 밑바닥을 서상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그런 미량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 항화수소, 비료 같은 거 줬을 때 항화수소가 발생이 돼요. 이 항화수소는 벼 뿌리에 상처를 줌으로써 벼 뿌리가 시커멓게 되고 그러면은 벼 뿌리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호흡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코가 만약에 다쳤다면 그 불편하죠. 호흡하는데 마찬가지 이도 호흡이 안 돼. 아까 말씀드린 호흡이 안 되면 양분과 수분 흡수가 안 돼요. 이것은 그냥 외우시려고 생각하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호흡이 안 되면은 호흡을 통해서 식물체가 양분, 자기가 필요한 양분을 넣고 수분을 흡수하는데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양분과 수분 흡수가 안 된다. 그러면은 작물의 생육이 저하되는 건 당연한 거죠. 작물이 안 큰다는 얘기예요. 작물이 세력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방금 같이 이런 데는 벼에서는 벼예요. 다른 것은 지금 벼를 설명하죠. 가시무늬병이 생겨요. 가시무늬병. 세력이 자 우리도 사람이 건강한 사람 병이 잘 안 오잖아요. 몸이 아프고 무엇인가 음식을 뭐랄까 좋아하는 것만 먹는다든지 편식을 한다든지 이러면 어딘가 모르게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무늬병이에요. 가시무늬병이라는 것은 벼 잎을 보면은 도열병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들 좀 오래되고 보면 죽은 게 생기잖아요. 이런 죽은 게 생기는 거예요. 죽은 게 이런 게 가시무늬병이에요. 자, 이 가시무늬병이 오면은 자 잎은 어떤 작용이 있어요? 공장이라고 했어요. 뭘? 강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곡실에도 보내고 식물체가 자랄 수도 보내는데 이 병이 생기면은 이만큼 엽록소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강합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시무늬병이 심하게 온 데는 수확이 평소보다 30%가 감소할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일반적으로 논에 지금 대농가들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 논이 아닌 사람도 많아요. 그래 옛날에는 퇴비를 많이 넣어서 땅심을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간척지땀이라든지 또 모래땅 이런 데는 이 쉽게 말하면 가시무늬병이 많이 와서 추락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추락 현상이 뭐냐? 추락. 떨어진 건 떨어져요. 추락 현상. 우리가 왜 떨어진데 추락이라 하잖아요. 여기서 추락은 가을 출자, 떨어질 낙자. 가을에 쉽게 말하면 작물체가 생육이 저하된다는 이야기야. 왜 그러냐면 이런 노후화답은 양이온 치한 용량을 우리가 배웠죠. 양이온 치한 용량인데 양이온 치한 용량이 크면은 쉽게 말하면 보비능이 있다 했잖아. 비료를 간직해 가지고 작물체 서서히 공급한다 했는데 이 노후화답이나 이런 답은
그런 양이온 치한 용량이 크기가 적고 더구나 사질닭 같은 경우는 양분 흡착하는 힘이 적고 하니까 비료를 주면은 작물들이 일시에 그냥 나 그래 가시가는 거죠. 가시가 이제 토양에서는 끌어당길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노화담 이런 것들은 그래서 가식을 하니까 식물체가 7월 말까지 8월 초까지는 왕성하게 자랍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비료가 없어. 그 덩치는 지상부 잎줄기는 많이 키웠는데 비료가 없으면 죽었어요. 세력이 약해지잖아요. 세력이 약해지면은 이런 깨시물이 오기 때문에 가을에 이런 그 세력이 식물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추락 가을 추자 떨어질 때 가을에 이 식물체의 세력이 약해진다 해서 추락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잎이 아래서부터 위로 말려가면서 양분이나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려가면서 이런 깨시무늬병 같은 것이 발생함으로써 가을에 이 식물체의 생육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추락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추락 현상은 어떤 토양에서 많이 발생하냐? 예, 여러분들이 사실은 일부 인간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해줘요. 근데 오늘 뭐 제가 뭐 유튜브 이제 상에서 우리 YTT 보니까 랜드 3에서 이제 서울 분이라 여기까지 학원은 못 오고 인강을 했는데 이 재배학은 어렵기도 하지만은 어차피 평가를 나가면은 농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재배학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재배학을 제대로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 그 일반적인 이렇게 학원에서 실강이 아닌 일반적인 강의는 이렇게 세밀하게 해주들 않지요. 그래서 이런 추락 현상 같은 것은 평가 나가면 농가들도 이런 거 잘 몰라. 그래서 이런 재배적 대책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러냐고. 그럼 여러분들은 진정한 평가사고 이분 많이 하니까 이유도 안 달아. 쉽게 말하면 설령 보이셨다. 농가하고 소통이 잘 되면은 절대 민원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이 있다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이런 강의를 통해서 그냥 외우든 않더라도 그때 들으니까 맞아 추락 현상. 이런 노는 그래서 여기 옛날에 머리가 많지만 머리 많다고 해요. 그 추락답이 있대. 근데 추락답은 어떤 추락 발생 토양, 추락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토양을 말이죠. 뭐 사질답, 역질답, 자갈론이라는 자갈 역질답이죠. 역질답. 그 다음에 이제 간척지답, 간척이라고 해요. 간척. 쉽게 말하면 바다를 메워서 하는 것이죠. 간척지답.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노후하다. 이런 논들은 쉽게 말하면 땅심이 적고 하기 때문에 또 양분을 흡착할 수 있는 보비는 약하기 때문에 이런 추락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후하답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 역질답 이런 것들은 자갈론이잖아요. 자갈이니까. 그러니까 이 양분을 간직할 수 있는 양분 보유력이 떨어지거든요. 이거 양분 보유력이 굉장히 제일 적다고 봐야죠. 그러죠? 양분 보유력이 가장 적다. 양분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비료를 줄 때만 흡수 이용 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세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생장이 양호한데 후기에 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추락 현상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이 노후화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지금 숙제예요, 숙제. 농가들도 이거 못해. 근데 가장 좋은 것은 특히 소 가축을 위해서 구비 이런 퇴비를 쓰면 토양이 좋아져요. 근데 그걸 못하고 과거에는 일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계시면은 이 풀이 기할 때 학비료도 부족하고 비싸니까 그때는 퇴비 만드는 거 일이었어요. 퇴비. 그 논두렁 싸움도 일어났어요. 왜? 남의 거 비워가면 안 돼요 지금. 근데 지금은 자기 것도 안 미는 사람이 있어. 이건 문제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땅 힘이 지금 떨어지는데 제가 단적인 예로 2019년도에 영광 백수에 가서 평가를 했어요. 뵀는데 이 부분 것은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쓰러진 놈이 있어서 일부 이제 도복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수발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평소에 보험금을 많이 안 탔기 때문에 한 30필지 되는 중에서 한 5필 정도는 이제 보험금이 나갈 수 있도록 했는데 나머지 논도 건강한데 다 됐거든요. 다른 데보다 내가 볼 때 30% 이상 뭐 이 줄기도 두껍고 이삭 기도 긴데 자기 자랑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분이 소를 한 200두 키웠어요. 그래서 이 퇴비를 다 논으로 넣은 거예요. 소에 나온 거. 그리고 그 사람
내가 쌀을 한 포 주라면 주되 퇴비는 안 준다. 그래도 나눠서 쓰시오. 내가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만큼 이 땅심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노화답을 어떻게 개최하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것이. 퇴비를 많이 줘서 땅을 좋게 하는 방법밖에 없죠. 자, 대책. 계량이죠. 여기서 한온작용으로 부족해져. 한온작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땅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이 대공과 송옥이 균형 있게 안 됨으로써 이 한온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 망간, 석회, 마그네슘, 칼륨 등을 보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토. 이건 여러분들이 노화답의 계량 대책에 대해서 제목 관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객토를 해야 한다. 객토라는 건 다른 데서 흙을 갖다가 넣는 걸 객토라고 해요. 우리가 손님을 그 객실 그러잖아요. 어디 손님 객이에요, 이것은요. 그래서 산의 붉은 흙, 모세, 연못 같은 이런 걸 말이죠. 모세 밑바닥 흙, 바닷가의 지륵 등으로 객토를 한다. 이들 객토 재료는 양지르 점토 그리고 철. 붉은 흙은 철분이 많기 때문에 붉은색인 거예요. 그래서 철, 규산, 마그네슘, 망감 등의 보급 효과가 크다. 그 다음에 심경 20cm 정도 신경하여 작토층 아래로 내려간 철분 등을 작토층으로 갈아푼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밑으로 그 용탈돼서 집적되기 때문에 깊이 가려서 반전시키면은 작토층으로 올라와서 이걸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심경. 그 다음에 함철자재 시용. 아까 항화수소가 발생됐을 때 철분이 뿌리를 빨갛게, 그래 우리가 보면은 철분이 있고 건강한 토양은 뿌리를 뽑으면 빨갛게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철분이 부족한 데는 약간 하얗다든지 뿌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철분이로 피임하게 돼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이 항화수소가 침범을 하더라도 보호를 해주는데 철분이 없으면은 이 항화수소가 뿌리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분, 함철 자재로서 갈철강, 불말, 비철도, 퇴비철 등을 시용한다. 뿌린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규산질 비료를 시용한다. 규산석회나 규해석 등은 규산과 석회뿐만 아니라 철, 망감, 마그네슘도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미량 요소가 공급됨으로써 이렇게 뿌리를 보호해주고 그럼으로써 이 가시무릎병을 예방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계량 대책이잖아요. 토양에 대한 계량 대책. 그렇다면 재배 대책은 어떻게 하냐? 재배 대책. 자, 첫 번째는 이 쉽게 말하면 항화수소라든지 가시무늬병에 강한 저항성 품종을 침해해야 돼요. 저항성. 이런 저항성 품종을 선택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뭐 선택 또는 저항성 품종을 재배를 해야 한다. 저항성 품종을. 그게 가시무늬병이라든지 이런 항화수소에 강한. 두 번째, 무항상근 비료를 시용해야 한다. 혹시 이제 이렇게 재배적 대책 또는 이 토양 계량직 하면서는 황산금 비료를 시용한다면 안 되죠. 이 대표적인 것이 황산 암모늄. 황산이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농촌에서는 유안이라고 해요. 유안. 비료를 유안. 이 황산은 여기잖아요. 기호 황산. 그러면 수소하고 자 한온 상태에서는 산소를 잃고 수소가 많이 발생한다 했죠. 우리가 H2O 하면은 물이 해리되면 수소고 이 수산교 분리가 돼. 이 황산 암모늄에서 황산이 수소와 만나면 이것이 항화수소예요. 그래서 이 항산금 비료를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항산금 비료를 써라 이 얘기죠. 항산기가 없는. 그 다음에 덧거름을 중점 시비한다. 덧거름 또는 웃거름 그러죠. 덧거름 중점 시비한다. 자, 이런 노후화답이라든지 사일답이라든지 비료를 주면은 이러한 것들은 보호 기능이 없다 했잖아요. 비료를 간직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주면은 일시에 작물이 흡수용하고 나머지는 흡착할 힘이 없기 때문에 아래로 용탈되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줄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후기, 쉽게 말하면 후기에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양분이 없기 때문에 위에다 덧거름 또 다시 한번 줘라는 이야기죠. 덧거름 줘. 그 다음에 연면시비를 하냐. 연면시비. 연면시비는 또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 이베라가 비료 특히 대표적인 것이 요소죠. 요소 요즘 요소수 지금 요소 부족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요소 그 요소예요. 요소 암모니아하고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되는 것이 요소예요. 그래서 요소를
물에 타서 연면 시비라면 입에서 이 질소질을 흡수해서 작물이 후기 생육이 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책에 나온 이 토양의 계량 대책과 또 재배 대책 한꺼번에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종합적으로 노후화답 말할 때 이런 계량 대책과 재배 대책이 있고 어째서 노후화답이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토양 공기를 지배하는 요인 다시 말해 용기량의 증감 요인이죠. 토성, 토양 성질 말이죠. 일반적으로 사질인 토양에서는 사질이라는 모래가 많은 토양에서는 비모강 공급이 많고 자, 비모강 공급, 대공급이라 했죠. 모래라는 것은 어쨌든 점토는 쉽게 말하면 완전 미세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붙어 있어도 약간은 미세한 공급이지만 모래는 어쨌든 각이 좀 있잖아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비모강 공급, 대공급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자, 비모강 공급이 많고 토양의 용기량이 증대한다. 그 이야기는 큰 틈새가 대공급 이꼬르 비모강 공급 또 다른 말로 하면 큰 틈새 사이가 큰 것이 많다는 이야기죠. 대공급 비모강은 그렇기 때문에 큰 틈새가 많은다. 어찌입니까? 모래는 자 찰흙당 오고 모래 오고 물을 줬다. 모래 물이 잘 빠지잖아요. 자 배수성이 물을 빠지는 배수성이 높다. 그럼 물이 빠진 자리에 뭐이 들어가고 있어요?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용기량이 증가된다. 배수성이 많아지면 결론은 통기성이 높아진다. 공기가 잘 통한다. 자, 토양 구조. 식질 토양에서 입단 행성이 조장되면 비모강 공급이 증대하여 용기량이 증대한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잖아요. 이런 입단 행성. 이거 입단 행성이에요. 소공급과 대공급이 나눠지는 걸 이걸 우리는 입단 행성이라고 해요. 입단 행성. 입단 행성이 되니까 식질 토양에서는 더구나 점토 함량이 많기 때문에 긴밀하고 공기 통할 데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입단 소공급과 대공급 나눠지면 그 사이에 큰 대공급이 만들어진다. 입단 형성된다는 것은 대공급이 만들어진다 이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경운. 요 위에서 이제 그 심경 말했잖아요. 심경을 하면 토양의 깊은 곳까지 용기량이 증대한다. 토양이 다져져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이 경운 경기 깊이가 갈아서 흙이 부서지면 그만큼 공기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네 번째 토양 수분. 토양의 함수량이 증대하면 용기량이 적어지고 산소의 농도가 낮아지며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다. 그 말은 당연한 말이죠. 토양 수분이 많으면은 자 토양 수분 토양 수분이 많다는 얘기는 이건 한온 상태잖아요. 예. 한온 상태란 것은 이 산소 농도가 낮다는 이야기죠. 토양 수분이 많으면은 그 자리에 기체가 들어갈 산소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용기량이 적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산소 농도가 낮아지고. 자, 다섯 번째 부숙 유기물을使用한다. 부숙이란 완전히 삭힌 퇴비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썩은 퇴비, 잘 발효된 퇴비, 부숙 유기물은 미숙이라는 것은 완전히 발효되지 않는 거친 퇴비 이런 걸 말이죠. 자, 미숙 유기물을使用하면 부숙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하여 산소 농도가 훨씬 낮아지고 자 미숙 유기물 썩히지 않는 퇴비를 주면은 부숙 과정에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이 활동함으로써 산소를 또 섭취 이용함으로써 해야 되는데 이때 산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훨씬 낮아지고 그리고 그 발효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저히 증대한다. 그래서 부숙 유기물을使用하면 토양의 가스 교환이 좋아지므로 그게 잘 발효된 퇴비를 사용하면은 굳이 이렇게 산소 소비가 되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토양의 가스 교환이 좋아지므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별로 증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발효된 퇴비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 미숙 유기물과 부숙 유기물. 미숙 유기물, 낙엽 가지라든지 동식물 유체 등과 같이 동식물의 조직이 부숙 과정에 있는 게 발효되고 있는 과정. 이걸 숙자잖아요. 그게 부패. 부패에서 익는 발효 과정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부숙 유기물이라는 것은
부숙되어서 갈색이나 흑색의 유기 교질물로 된 유기물을 말한다. 이게 부식을 말하는 거죠. 부식. 그다음 식생. 식물이 생육하고 있는 토양은 뿌리의 호흡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여기 초지를 나지로 바꿔. 나지보다 현재 높아진다. 쉽게 말하면 식물이 생육하고 있는 것은 초지예요. 그리고 식물이 생육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나돼지 고인 중에서 공부하신 분들, 예, 나돼지란 것은 돼지인데 아무것도 안 심어진 거, 건물이 안 들어서 있는 거. 벗을 낳자요. 벗을. 우리 나체 그러잖아요. 이제 나신 그러기도. 이게 토양이 아무것도 안 심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나지라고요. 나지. 그게 나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 식물이 심어 있을 때가 더 높다는. 왜? 식물체는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도 하고 흡수도 하고 하는 거죠. 예? 이건 나지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나지보다는 현재 높아진다. 왜? 식물체가 호흡을 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산소도 배출하지만 이산화탄소도 배출한다는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물의 산소 요구량과 작물.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높은 작물은 토마토, 감자, 사탕수수, 안두, 보리. 중간 정도의 작물은 옥수수, 밀, 연맥, 대두. 낮은 작물은 기장, 풀, 종. 지금까지 시험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만약에 혹시 나온다고 하면 100점 맞으시려면 외우시면 돼요. 예? 근데 저는 100점 맞으란 말씀 안 해. 아무튼 제 체만 봐서 60점은 넘기만 바르셔. 그래가지고 2차 합격을 하셔야 돼. 뭐 제비학 만점 맞고 다른 거 1차 90점 맞고 2차 떨어지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자주 읽어본다 생각만 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토양 통기 조장책, 토양 통기 개선책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토양 통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장한다는 이야기가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장려한다는 이야기예요. 조장이라는 것은. 토양 처리. 토양 처리는 일반적으로 토양을 개선한다는 이야기예요. 토양 처리는. 자, 안급배수 또는 면급배수를 한다. 자, 안급배수, 면급배수 이런 말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나오면 다음 정식 강의가 들어오면 굉장히 좀 빨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11월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죠. 암거. 자, 토양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설명 하나로 해봅시다. 여기다가 관을 묻는 거예요. 여기 구멍이 뚫린 거. 그러면 토양의 수분이 이 구멍을 통해서 돼서 이 배수를 시킨 거예요. 이게 안거 배수예요. 그 다음에 어두로 암자잖아요. 토양 지중 속에 이렇게 어두운 컴컴했기 때문에 안거 배수예요. 그 다음에 면거 배수. 밝을 명자예요. 뭐 밖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배수구 파는 거. 이것이 면거 배수예요. 그러죠? 예?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면계보수, 안계보수. 자, 배수를 하면 어떻습니까? 결론은 자, 배수를 한다. 이렇게 하면 액상이 물을 빼냈기 때문에 토양에 액상이 줄어들고 액상이 차지했던 자리를 대신 기상이 차지한다. 이게 그러니까 통기 대책이잖아요. 그다음에 토양 입단을 형성한다. 자, 토양 입단. 이거 토양 입단을 형성하면은 대공국이 발달된다는 얘기죠. 예? 대공국은 평소에 비가 왔거나 물을 대지 않는 이상은 항상 여기 수분이 없고 이 자리에 산소, 공기가 차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신경을 한다. 아까 깊이가 가려면은 용기량이 증가한다 했어요. 신경을 한다. 그 다음에 이 객토를 하여 식질 토양을 개량하고 습지 지반을 높인다. 자, 우리가 객토. 이 땅 밑에는 우리가 지하수가 흐릅니다. 지하수. 그러죠? 지하수. 자, 객토를 한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토양입니다. 여기다 객토를 한 30cm를 갖다가 다른 흙을 넣는다는 거예요. 30cm. 그럼 객토를 하면은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식질 토양에서는 모래 성분이 많은 토양을 갖다 놓을까 사토 성분을 많이 넣을까 그래 통기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토양에는 지하수에 영향해서 습답이 있고 건답이 있고 나와요. 그래 이만큼 30cm를 높이기 때문에 지하수위로부터 멀어지잖아요. 지하수위 이만큼 30cm가 멀어지기 때문에 수분을 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통기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객토를 함으로써. 다른 말로 하면 지하수위가 낮아진다. 우리가 말하면 지하수위가 낮아진다. 지하수위가 낮아진다는 것은 작토로부터 멀어진다.
지하 수위가 높다면 작동하고 가까워진다. 지하 수위가 기준으로 했을 때 낮다는 것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 높다는 것은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하 수위가 높다는 것은 땅이 습하다 이러고 보시면 돼요. 안검하수와 면계보수는 지금 방금 내가 설명 다 드렸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자, 재배적 조치. 답전 윤환 재배는 논토양의 용기량을 증대. 답전 윤환 재배. 이제 나중에 또 이 재배 기술에서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자주 듣는 게 좋은 거죠. 논으로 한 2년 재배하고, 그럼 노는 상태에 있을 때는 노는 물이잖아. 수분이 많잖아요. 그 액상 상태면 통기성이 안 좋아요. 그런데 또 밭으로 논을 밭으로 2년 재배하면은 물을 제거한 상태에서 잎단 형성도 되고, 또 콩을 또 특히 재배 많이 우리나라. 그러면 콩 같은 경우는 잎단 형성을 촉진한다 했죠. 형성에 촉진한다 했잖아요. 콩 작물을 재배. 그럼으로써 이 통기성을 쉽게 말하면 토양 용기를 좋게 한다. 논밭 돌려짓기요. 담리작하고는 달라요. 이것은 논으로 2년, 밭으로 2년. 담리작은 우리가 말하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모작을 말하는 거죠. 이모작. 한 논에 두 가지 작물 심는 거 1년에. 그 이야기는 논의 담리작은 답은 기본적으로 벼예요. 근본이 벼잖아. 벼를 심기가 논이니까. 그 다음에 가을에 보리 심하고 봄에 수확하는 거. 이걸 우리는 담리작이라고 해요. 벼를 기준으로 생각해요. 그냥 답전작이 있어요. 많이 배웁시다 그냥. 할쯤에. 이 답전작은 벼를 기준으로 벼 앞에 심는 거. 일반적으로 되게 감자를 많이 써. 우리가 6월 20일 하지에 수확하는 걸 하지 감자 그러잖아요. 그러고 벼를 심는 거죠. 이제. 그래서 답전작, 답리작. 그래서 답전윤학은 답전윤환은 답을 2년, 전을 2년. 이 개념을 딱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답전윤환 재배. 예를 들면 논으로 밭으로 전환하여 2년간 콩을 재배하고 난 뒤 다시 벼를 1년간 재배하는 방식이다. 답전윤환 재배는 작물 생장의 기반인 땅심을 향상시키고 벼와 콩 모두 수량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이 얼마나 될까는 우리나라는 아직 몰라요. 사실 우리나라는 벼 농사가 중점이고 벼 소득이 생각보다는 적정량 이상 재배하면 도시 생활하는 것보다는 더 낫죠. 네. 다음에 니은 습한 밭에서는, 그게 습기가 많은 밭에서는 휴리뷰파, 습한 밭에서 휴리뷰파는 여기 휴리뷰파예요. 이랑을 세운 거. 그 다음에 여기다 고래 심는 거, 보리 같은 거 재배하는 거, 이걸 고랑이잖아요. 이게 휴리구파 자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생각하시면서 그림 딱 자주 보시면 생각나죠. 그래서 휴리뷰파를 하고 논에서는 휴립 재배한다. 이게 휴립 재배예요. 여기 뭐 이랑을 120cm, 그다음 고랑의 넓이를 30cm. 그럼 물 빠지면 좋잖아요. 논에서는. 이래서 휴립 재배. 그다음에 작물 재배 기간 중 중경. 중경이라는 것은 작물의 생育 도중에 작물 사이에 토양을 가볍게 긁어주거나 쪼아주는 거. 이걸 우리는 중경이라 했죠. 중경을 함으로써 토양 통기를 좋게 한다. 다음에 담리작. 담리작은 방금 설명드렸죠. 논에서 벼를 거둔 다음 이어서 다른 겨울 작물 재배하는 것. 그래서 논의 토지 이용률, 경지 이용률을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답전작. 논에서 벼 심기 전에 다른 작물 재배하는 거. 아까 감자를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다음에 파종 당시에 미숙 퇴비를 종자 위에 두껍게 덮지 않는다. 미숙 퇴비를 하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도 드렸죠. 미숙 퇴비를 하면은 발효 과정에서 이 미생물들이라든지 이것들이 이 산소를 이용해 버려요. 산소가 떨어지고 대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요. 미숙 퇴비를 쓰면. 그래서 가능한, 특히 습한 데는, 공기가 통한 데는 이 호기성 미생물이 자고는 산화층, 산소 있다 해서 산화층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습한 데는 결론은 산소가 없기 때문에 한온층이래요. 그러면 여기는 현기성 미생물이 되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함으로써 이 문제가 되고, 특히 산화층이 주더라도 이 산소를 다 빼앗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발효 과정에서, 부숙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돼서 이렇게 농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습한 논에서는 미숙 퇴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물모자에서는 악언을 한다. 이건 참고만 읽어주시면 악언은 그냥 뭐 깊이 알 것도 없고 이런 건 나올 사항도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몇 가지 하시고 어차피 되겠네 시간이. 지금 시간이 틀어. 자, 토양의 침식 방지. 자, 토양이라는 것은 암석이 풍화되어 토양으로 생성되거든요. 생성되는데 토양이 30cm 되려면 1만 년이 걸려요. 1만 년이. 쉽게 말해 암석이 토양으로 되려면. 그래 토양이 순식간에 깎여 내려가고 하면 얼마나 많은 그 손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토양을 침식이 안 되도록 토양보호는 농업을 영속적으로 쉽게 말하면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야기예요. 토양이 깎이는 걸 방지해줘야 한다. 토양이 깎인다는 이야기는 결론은 부드럽고 입단에서 이 표토가 깎여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작물이 생육이 되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양의 침식을 방지한다. 자, 침식. 토양이 비나 바람 등에 의해 침식되는 말한다. 한문으로 말하면 수식, 물에 의해서 되게 돼. 물.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해 풍식. 이 두 가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침식이라고 하죠. 두 가지에 의해서 토양이 깎여 내려가는 걸 우리는 침식이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침식 방지 대책은 어떻게 하냐? 초생재배. 풀을 재배한다는 얘기죠. 콩가식물 등으로 토양 표면을 덮고 가수 등을 재배하는 방식을 말한다. 토양의 지온을 조절하고 침식을 방지하여 미생물이나 유기물을 증가시키는 것. 미생물과 유기물을 증가시키는 것은 지력을 증진한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자,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이 주곡이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농업 시대 때는 산업화 이전에는 산업화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주식이 벼벌이에요. 벼벌이기 때문에 논 밭에 이 가수는 웬만하면 심들 않죠. 가수는 기호 요즘이나 되니까 이제 건강을 위하고 많이 재배하고 벼가 남아 돌아가니까 가수 재배 많이 하지만은 가수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사진들이 가수를 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수를 심어놓으면 이 사이사이가 노출이 되잖아요.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 가수죠.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깎이잖아요. 침식. 그래서 여기다가 콩가식물, 클로버라든지 헤어비치라든지 콩가식물을 재배를 해물어서 땅심도 좋아지고 깎여 나가는 것도 방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초생재배예요. 그다음에 등고성 경작. 산과 같은 경사지에서 강우시 비가 올 때 빗물에 의한 토양의 유실을 방지 이야기야. 등고선을 따라 작물을 재배하는 겁니다. 자, 등고선 이게 경사가 지기 때문에 작물을 그냥 심어 놓으면은 안 된다. 등고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작물 재배할 때 이랑을 이런 식으로 여기 고랑이죠. 고랑이 작물 여기다 심는다는 얘기죠. 자, 이 고랑이 없을 때는 비가 왔을 때는 경사의 각도가 높고 크고 그 다음에 경사가 길이가 길수록 유거수 흐르는 물이잖아요. 유거수. 처음에 자 여기서는 비가 오면은 여기에 빗물이 떨어져서 여기에 정체가 되잖아요. 또 여기 오면 정체돼. 그렇기 때문에 침식이 방지된다는 얘기죠. 만약 이거 없으면은 계속 빗물이 흘러서 다 깎여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생제 이게 뭐냐 등고선 경작을 한다는 거죠. 등고선 경작. 그래서 유거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흐르는 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 밑으로 가면 물이 한없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많이 침식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대상재배 띠대자잖아요. 띠대자. 산간지 또는 구릉지 경사진 토지에서 토양 침식을 방지할 목적으로 등고선을 따라 계단식 농토를 만들고 경사지 사이의 일정한 간격으로 토양 피복 작물을 심어 위에서 보았을 때 마치 둥근 띠 모양으로 경작지를 만들어 작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자, 여기에 경사가 심으면은 이렇게 이 경자재 초생 재배하고 초생.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기다 작물 재배하고 여기에 초생 재배하고 이렇게 띠 모양으로 되는 것을 우리는 대상 띠 대자잖아요. 그래서 여기 목조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3에서 10m 넓이로 하고 그래서 이 침식을 방지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토양 피복. 토양을 덮어준다는 얘기죠. 토양 피복을 통하여 빗물이 직접 토양에 닿는 것을 방지한다. 우적 침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간작. 생육 시기를 고려하여 침식기에 나지 상태가 되지도 않도록 간작한다. 자, 간작을 한다는 이야기는 자, 이런 작물이
자, 어렸을 때는 이 정도 돼요, 이제. 이 정도. 크면은 이제 이러고 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서로 이때는 이제 덮어지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는 지었기 때문에 이 사이 빈 데를 사이에다가 작물을 재배해서 나지 상태는 걸 방지주라는 거예요. 이게 간작이라는 거예요. 간작. 그래서 이제 작물이 어느 정도 이거 주작물이라 봤을 때 크면은 요걸 뭐 일찍 자라서 수확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퇴비화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을 간작. 그다음 유기물을 시용한다. 잎단 형성으로 보수력이 높아져 토립 파기 억제되고 유실량이 감소한다. 그러나 시에누율이 높아져 질소 기하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여기서 유기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볏짚이라든지 풀잎 이런 것들을 덮어준데 그때는 이제 아까 말했죠 피복원과 마찬가지로 우객 침식을 방지할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기물이 우리가 이 시에누율 배웠잖아요. 질소 기하 현상 배웠을 때 완전히 안 섞였을 때는 작물이 먹을 수 있는 질소까지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앞에서 배웠던 그 내용이죠. 유기물을 시용. 그래서 이제 이 유기물을 시용함으로써 이런 잎단이 또 결론은 형성이 되죠. 그러나 이 질소 기하 현상이 없도록 그 조치만 잘 해주라는 얘기죠. 그다음 토양 계량기 시용. 크릴륨 아크릴 소유를 시용하면 토양 입자를 서로 결합시켜 내수성 있는 잎단이 형성된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 토양 피복이라든지 유기물 시행하는데 토양 계량제는 결론은 토양 입단을 형성함으로써 토양 입단이 형성되면은 물을 이것을 쉽게 말하면 간직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했잖아요. 제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 물을 할 정도로 이 사이에로 물이 스며 들어가니까 유고수가 발생이 덜 된다는 얘기예요. 입단 형성이 되면 스며들지 않으면은 그 전에 말한 달립구조 또는 호달구조 이건 공국이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들어가고 여기는 이런 대공국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스며 들어가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침식을 방지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하고 11시 쉬시기요. 한 8분 쉬셔도 되죠. 제가 오늘 시간은 지금 11월 한 달 내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장님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제가 재배합니다. 연결해서 한다는 것만 하시면